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찬반 집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 공방도 격화하는 모습인데요. 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말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요. 또 부산과 대구에 이어서 광주 금남로에서도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이제 긴장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조금 여론전도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탄반 집회에 관련해서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이제 지방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동대구역 광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경찰 추산으로 5만 2천 명이 왔지만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이번 주 오늘은 또 광주에서 있는데, 요즘 탄핵 그 반대 집회 가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우파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뭐 그 무대라든지 나가서 말을 그렇게 뭐 하려고 막 하지 않은 스타일인데, 요즘은 서로 말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고, 특히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그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집회에서도 뭐 서울에서 내려가는 KTX는 물론이고 전국 뭐 관광 버스가 뭐 동났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참여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광기정 시장은 집회 뭐 초기에는 불을 했다든지, 또 박균택 의원은 뭐 쓰레기장이 뭐 추천으로 집회 장소를 했는데, 뭐 이런 어떤 식의 태도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좀 아무쪼록 오늘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가까운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는 만큼 안전하게 무사히 좀 잘 좀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의 탄핵 찬반 집회 양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어떤 지역은 오늘 찬반 그 동시 집회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제 곧 앞두고 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 전체 기일이 이제 막바지에 종반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는 열더라도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뭐 각자 주장할 일이 있으면 주장을 하더라도 가격한 주장이라든지, 특히 헌법재판소를 흔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명분 쌓기용으로 가격한 주장들이 오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복수로 문행배 재판관에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전혀 참 그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흔들었다.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헌법재판의 뭐 여러 가지 부당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집결해서 뭔가 서부지법처럼 폭동을 이렇게 선동하는 듯한, 또는 노골적으로 그런 것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사법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돼야 되고, 만약에 그런 발언이 나온다면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당국은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수사에 적극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집회에서 많은 이들이 참여를 하는 만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어떤 일이 있어서도 좀 폭력적인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헌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변론길이 또 두 번이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18일과 20일인데요.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죠. 한덕수 총리, 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3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모두 출석을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이렇게 증인 신문을 추가로 해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다라고 한 배경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가 너무 신속하게, 너무 좀 무리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면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관련된 어떤 그 법령, 특히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또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는 지금 그 2020년 개정 이후로 수사 중인 그리고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조서를 요구할 수도 없는데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관련된 어떤 검찰 조서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이 부동의를 하면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 그런 걸 채택한다든지 뭐 그런 등등이 있는데 특히 피청구인의 어떤 관련된 어떤 지금 현재 그 정인 어떤 관련돼서 보면은 지금 마치 뭐 청문회 하듯이 초치계를 가지고 뭐 90번으로 딱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좀 신속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인 채택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 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탄핵 폭주, 입법 폭주, 예산 폭주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 어떤 기능 마비에 따른 어떤 사항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의 어떤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뭐 그 김봉식 서울청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회 어떤 봉쇄 여부 그리고 또 홍장은 국정처장은 지금 굉장히 이 메모가 소위 말하는 홍장은 메모가 그 홍장은 처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게 지금 네. 현재 이야기돼서 조작 혹은 허위 메모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태웅 그 원장이 정을 통해서 애초에 이 메모를 증언한 기록한 시점부터 지금 장소와 시점부터 지금 들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결정을 해서는 여러 가지 그 후폭풍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기일을 정인하고 추가 정인을 채택을 했는데 이런 어떤 정인 채택 과정은 지극히 저는 좀 당연하고 필요한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헌재 일정이 지금 너무 속도에만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두 번의 추가 변론길, 두 번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뭐 두 차례 정도 하면 이거는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행사재판처럼 아주 세세하게 그 과정들을 모두가 다 증명돼야 되고 진술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형량을 10년 줄 것이냐 15년 줄 것이냐 뭐 이렇게 아주 따지는 행사재판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헌법을 위반했느냐 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렇죠. 예. 중대성이 있느냐 그래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6개월 7개월씩 끌자 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꾸 헌법재판에 시간을 끌어서 조기 대선 자체를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8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기회가 얼마나 보장이 됐습니까? 또 국회 소추청이나 변호인 측이 딱 공평하게 다 진술할 기회를 다 줬고요. 정인 채택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정인들은 대부분이 다 수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이것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 또 신속하게 결론을 미리 내고 그렇게 하려고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속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60일 정도 2달 걸렸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석 달 걸렸는데 사실은 복잡하기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헌법 위반 이런 과정들이 비선에 의해서 어떻게 헌법까지 위반했는지를 증명해내려면 상당히 많은 증언이나 또 조사나 또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거 하는데도 석 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보는 데서 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고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려야 했다는 여러 가지 진술이 명백해지는 가운데 즉 헌법 위반이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나 국민들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10차까지 추가로 더 해준 것만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정말로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본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김용현 장관에게 선관위에 군을 투입해라고 직접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런 진술은 바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히려 발언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본인의 헌법 사유를 더 명백히 하는 그런 역설적인 사항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진술의 기여는 그만큼 더 많이 보장되었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한 총리는 증인 신청이 지난 11일에 신청이 됐다가 한 차례 기각이 된 바 있었고요. 홍 전 차장은 5차 변론 길에 나왔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의혹이 있다 다시 불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번에 증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양측 모두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제 향후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회 봉쇄 여부가 이제 주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김봉식 그 서울청장이 와서 그때 당시는 치안 유지고 뭐 봉쇄였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회의원들과 국회 보좌관, 국회 직원들이 들어가는 어떤 출입을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언했죠. 그렇게 그게 사실인 게 그렇게 뭐 봉쇄를 했으면 20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들과 많은 보좌관들, 국회 직원들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는 이제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김봉식 청장과는 뭐 그렇게 다른 어떤 진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지금 홍장원 차장 부분인데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왜 중요하냐면은 정치인 체포라는 어떤 시작이 이 홍장원 차장부터 이야기가 되는데 홍장원 차장의 이 메모가 굉장히 지금 이제 신뢰성이 상실되는 게 애초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싹 잡아들이라 정치인을 싹 잡아들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언론에 했는데 나중에는 또 그 이야기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 들었다고 해서 박선원 의원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12월 6일 날 공표됨으로써 마치 이제 대통령이 이 정치인 체포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이제 쓰여졌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전혀 다르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특히 홍장원 차장은 지금 국정원 1차장으로서 이런 어떤 그 해외 파트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인을 체포할 권한도 없고 인력도 없는 사람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관련된 이런 어떤 메모에 있던 내용도 원래 본인이 쓴 것을 뭐 지금 보좌관한테 다시 뭐 이렇게 정서를 시켰다가 했다가 뭐 지금은 또 애초에 메모를 한 그런 어떤 시점 장소가 지금 조태용 지금 이제 국정원장한테 지금 기각이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정 정언에 대한 어떤 허위 진술 여부 그리고 이 홍장원 메모에 있던 조작 여부 이런 점들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뭐 국회 봉쇄나 체포조 운영 관련된 의혹을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에 대한 신빙성의 검증이 있을 것이다 짚어주셨는데 한 총리는 아무래도 국무회의에 대한 좀 질문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은 검찰에 진술할 때는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된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가 7차 한제에 와서는 또 뭐 국무회의가 맞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술 번복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제 정인으로 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가 실제로 제대로 열렸느냐. 네. 지금까지 한 총리는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간담회 수준이었다라고 일관되게 국회에서나 또 검찰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인으로 넣더라도 그렇게 진술하지 않느냐. 즉 계엄의 헌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또 따라서 부수도 없었다 하는 그런 정언을 하리라 보고요. 홍장원 이제 차장의 경우에는 일관된 진술입니다. 검찰뿐만 아니고 국회에서나 또 헌재에서도 일관된 진술. 즉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그래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물어보니까 명단을 14명에서 16명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에 의존해서 뒤위에 본인이 메모했고 또 부하 직원들에게 또 메모해라 라고 해서 버전이 조금 두세 번이 조금 일부는 다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정치인을 체포하라, 싹 다 잡아들여라 하는 그런 윤 대통령으로서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 이걸 뒷받침하는 것은 여인영 사령관의 부하 구민의 작전수사단장이 본인이 여인영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불러줘서 자기가 그 지시를 임호하려고 메모를 했는데 그 여인영이 불러줬던 대로 적은
정치인 체포 명단과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즉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맞았다는 거 그런 차원에 다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은 이번에도 똑같은 진술을 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동안 이제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석을 안 해왔는데 대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와서 뭐 정치인 체포나 국회 봉쇄가 아니고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검찰 진술과 또 다르게 진술을 합니다. 사실은 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아니 뭐 적법하게 내린 계엄이었다라고 탄핵에서 기각이 되면 본인도 이제 정당한 뭐 국회 질서 유지 이래서 다시 파면의 위기에서 다시 뭐 복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술이 엇갈릴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조지호 청장이 계엄 당일날 저녁에 안가에서 대통령이 불러서 김용현 장관 등과 함께 지시를 받았다는 거 이미 검찰이나 경찰에서 진술을 명백하게 예.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추가 변론기일에서 3명의 증인들의 또 유의미한 증언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20일이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이 이제 당일 오전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출석이 어렵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헌재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는 헌재에서 변경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지금 무리하게 그 헌법재판소의 그 변론 기일도 진행 중에 있고 또 동시에 지금 내란 혐의의 형사소송법 형법 관련돼서 지금 현재 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된단 말이죠. 특히 당일에는 20일에는 구속 취소 신문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신문이죠. 왜냐하면은 애초에 그 구속 그 실질 이제 심사가 거쳐지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증거 인멸 뭐 그런 어떤 이유겠는데 사실은 이제 증거 인멸에 애초에 뭐 그 당시 판단한 판사가 이 쪽지를 두고 이제 그것이 뭐냐 했을 때 사실은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답변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김용현 장관이 결국은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삭감된 이런 어떤 재해비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한 어떤 비상재정 계획 수립 관련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이제 줬다고 이제 나중에 밝혔던 만큼 애초에 이제 담당 판사가 이야기했던 증거 인멸 관련된 것들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 이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 취소를 신청한 만큼 이 신문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를 이렇게 무리하게 저는 끌고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구속 취소 신문을 비롯해서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줘서 변경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이제 지난주에 헌재에서 추가 변론기를 지정을 할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지정을 했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뭐 몰랐다라고 보기보다는 구속 취소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오전에 있고요. 예. 또 헌재는 오후에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이 허락한다면 구속 취소 신문 자체가 그렇게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짧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구속 취소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속할 때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일반 그 관제에서 석방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또 조사를 받을 때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구속을 했는데 그럼 그 두 가지 이유가 다 변경 사유가 있느냐? 변경 사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경호처의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은 경호처에서도 계엄 준비를 했다.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여러 가지 계엄 준비를 했다는 증언들이나 사실관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압수수색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증거가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은 충분히 우려가 있다고 그대로 인정될 것 같고 위험성이라는 문제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풀려가고 간주로 돌아가면 지금 이 전국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또 오늘도 집회에 열리는데 그런 그 아주 그 선동이라든지
지금 안에 구속된 상태에서도 헌법재판소나 나와서 얼마든지 선동하고 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풀려난다면 얼마나 위험해지겠느냐 이런 판단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 헌법재판소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무리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막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한다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에도 자꾸 그렇게 또 미뤄달라는 것이 헌법재판 자체를 미루려는 또 크게 보면 헌법재판 자체를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안들이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면서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의 조사고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7%, 반대는 38%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 지지율은 지금 이제 결과를 봤을 때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예, 일단 그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정당 간 지지율이 거의 더블 스코어까지 이제 벌어지다가 그 이후로 국민의힘은 점차 이제 상승 추세가 있고 특히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점차 이제 하락 추세가 있어서 이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이 갤럽 같은 경우에도 이 탄핵 초기보다는 이제 반대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론조사상으로는 또 이거보다도 더 반대 여론이 심한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결과는 초기에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지지율들이 그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하는 행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을 수습해야 되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뭐 탄핵을 한다든지 또 막상 또 내란 그렇게 겁을 주다가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리를 할 때에는 형법상의 내란죄를 뭐 철회를 한다든지 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하니까 뭐 카톡까지 검열하겠다. 뭐 관련된 또 여론조사 기관까지 뭐 고발을 하겠다. 이런 어떤 걸 통해서 굉장히 고압적이고 폭압적인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인 게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하락 추세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자체가 잘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좀 지켜라. 그리고 관련해서 좀 정부 여당으로서 제대로 좀 일을 하라는 이런 어떤 조금 질책성으로 반사적으로 저는 여론이 이렇게 점차 상승 추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야 간에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달렸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보면은 민주당은 여전히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해서 지금 압박하는 이런 어떤 모양새를 계속하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좀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네. 자, 이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탄핵 찬성은 60%, 반대가 40%, 정권 교체가 50%, 또 정권 유지가 40%, 양당의 지지도는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그 결과가 갤럽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일주일간의 조금의 차이를 놓고 추세를 논하기는 힘듭니다만,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뭐 홍 의원님 말씀대로 탄핵 찬성은 좀 줄고 있고 탄핵 반대는 늘고 있다 하는 측면들. 그러나 중도층은 여전히 훨씬 높은 비율로 탄핵 찬성하는 중도층이 훨씬 많다 하는 것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국민들과 또 탄핵 찬성을 바라는 국민들에는 좀 갭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찬성하지만 정권 교체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약 한 10%의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변화의 흐름들이 이제 조기 도신이 확정된다면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여전히 정권 교체가 10%는 앞서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지금 10% 정도가 유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의 거구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려하고 또 그 계엄을 막지 못했던 국민의힘
지금도 계속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면서 정강훈식 그런 그 강경 보수 그런 그 집회에 옹호하고 또 나서고 또 고개를 숙이고 하는 그런 모습에 실망하고 그렇다면 정권 교체의 이 10%가 대거 찬성으로 돌아선다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민주당도 이렇게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정권 교체는 유보적인 이분들을 향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이미지도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특히 민생과 관련된 성과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 예. 실력을 보여주는 것,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부동층, 중도층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는 더욱더 좀 격해지는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요, 민주당이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들을 회유를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짧게 듣겠습니다. 예, 일단 홍장은 메모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허위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지금 그 곽종건 사령관에 대해서는 가장 곽종건 사령관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직속 부하인 김현태 707 지금 특임 단장을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이 결국은 김병주 의원 등이 곽종건 사령관을 회유를 해서 우리가 부대 항의 방문하러 갈 테니까 그때 나와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질문지를 미리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박범계 의원은 지금 공익 제보자로 할 테고 해주고 또 변호사로 해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그 특임 단장이 현장에 있으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어떤 사실로 보이고, 특히 특임 단장이 성일종 의원에게 개별적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진술을 그대로 군 검찰에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허위 공작 유도로 이제 밝혀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곽종건 사령관의 어떤 진술에 대한 오염은 물론이고 관련된 어떤 의원들이 이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공작을 했다는 그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 지금 최근에 폭로가 됐기 때문에 이 전체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크게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김현태 단장이 자발적으로 12월 7일 날 국방부 컨벤션 센터 앞에 와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울면서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회에 침탈을 해서 이렇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끌어내려야 했다는 그런 것을 너무나 잘못된 지시를 우리가 이행하려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생중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국회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진술을 했는데, 이제 와서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또 정반대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허위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교감 아래서 헌법의 기각을 노리고, 기각이 된다면 본인이 다시 뭐 복직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본인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하는 거 아니냐, 진술 번복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김현태 단장과는 달리 수방사령관의 직속 부하였던 조상호 작전단장은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본관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실제 받았다고 또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에 와서 증언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여인영 사령관의 직속 부하였던 구민의 수사작전단장도 체포명령 그리고 체포명단을 불러줘서 메모를 했다라고 또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이런 그 김현태 단장처럼 갑자기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진술을 바꾸는 것에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주목할지 회의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곽종건 사령관은 어제 옥중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에 이용당하지 않았다, 해유당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김용현 장관이 계엄 직후, 그 계엄 해제가 된 직후에 비아폰을 통해서 전화가 와서
비하폰은 녹음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다. 그래서 자기는 자술서를 써놓았다. 즉 거짓말을 하라고 거짓 진술을 하라고 김종현 장관이 해서 본인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양심껏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또 어제 옥중 입장문에서는 여인영 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에 TV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라고 말을 맞추자라고 제안했다라는 것도 폭로를 했습니다. 예,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일부 거짓 진술 헌법재판소에서 있다 하더라도 전체 흐름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 정치인 체포, 또 군의 국회 투입과 선관위 투입 명백해졌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또 인용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미 사실상 다 갖춰졌다라고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